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mRNA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짧은 파장에 비친 아토초 펄스광을 생성하는 방법을 선보인 3인이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늘어났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사실상 모두 회사 출근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인데 금융업계 등 미국 기업 전반으로 현장 근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척수가 손상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쥐를 다시 걷게 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망가진 뉴런 재생 기술에 더해 뉴런의 돌기가 올바른 부위에 연결되도록 해서 신경 손상의 근본적 치료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 나사가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실린 장치를 이용해 화성 자원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성 대기에 가득한 이산화탄소를 전기 분해해 산소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목표보다 더 많은 산소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화성 탐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증거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블랙홀의 움직임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원자 내부 전자의 극고속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물리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백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찰나를 포착할 수 있는 빛,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찾아내 초미시세계 연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피에르 아고스티니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페렌츠 크라우스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대 교수, 앤 릴리의 스웨덴 룬드대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has decided to award the 2023 Nobel Prize in Physics for experimental methods that generate attosecond pulses of light for the study of electron dynamics in matter. 수상자인 아고스티니, 크라우스, 릴리의 교수는 백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짧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빛, 아토초 펄스 생성법을 찾아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기 위해 카메라 셔터 속도가 빨라져야 하듯이 분자나 원자 그리고 원자 안의 전자의 극고속 운동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극도로 짧은 파장, 즉 아토초 펄스가 필요합니다. 아토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장치의 신호 속도가 100만 분의 1초, 마이크로초에서 10억분의 1초, 나노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And by using this new technique, we can, for example, probe how charge migrates inside atoms and molecules, how electrons move, and we can also probe molecules in new ways, which maybe will lead to new medical diagnostic techniques. 전문가들은 아토초 펄스가 양자 기술을 비롯한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자가 비정상적 상태가 되면서 유전자를 손상해 생기는 유전병 치료에도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6,400만 원을 3분의 1씩 나눠받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주역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헝가리 출신의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드루 와이스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주요 공적으로 효과적인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을 꼽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메신저 RNA가 어떻게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인류의 가장 큰 위기에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리코 수석 부사장은 백신의 어머니로 불려왔으며 여성이 생리의학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13번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리 잡았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재택근무 흐름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에 이어 메타까지 사무실 출근을 늘리기로 했고 이런 추세는 다른 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는 지난달 주 3회 출근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저커버그는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원격 근무를 늘려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이 계획을 접은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the most forward-leaning company on remote work at our scale, for sure. But we're going to do this in a way that is measured and thoughtful and responsible and in phases over time. 메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늘릴 때도 재택근무를 고수했지만 최근 실적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같은 이유로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실 출근을 늘렸고 아마존은 해고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s tech workers, we were told many times during the pandemic that we were doing our best work, that our productivity was high as it's ever been. We made so much money. 특히 원격 근무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마저 주 2회 출근을 명령했고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금융업계로도 확산되면서 사실상 미국 산업계의 재택근무 흐름은 저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원격 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인데 실제 관련 조사에서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비용 절감 등 재택근무가 갖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직접 소통이 필수라고 여겨지면서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측정하며 2차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면 예고한 대로 내일 2차 방류를 진행합니다.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안전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24日に開始された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ます。 하지만 1차 방류를 전후한 지난 8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은 21억 8천만 엔, 우리 돈 200억 원 가량인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7%나 급감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금수 조치 여파로 인한 피해는 100억 엔, 우리 돈 90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민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을 투입한 데 이어 도쿄전력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소문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보상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캠페인 등을 통해 자국 국민에게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호소하며 어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ホタテ料理、ホタテを使用したメニューをですね、もう一皿食べていただくとありがたい。 도쿄도 역시 도내 초밥 상점, 생선 가게에서 해산물을 먹거나 구입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물량을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국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일본 어업 종사자의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척수가 손상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쥐를 다시 걷게 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올바른 부위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비 환자의 근본적 치료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척수에 손상을 입은 쥐가 뒷다리를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쥐는 유전자 치료를 받은 뒤 어떠한 도움 없이도 뒷다리를 움직여 걷게 됐습니다. 척수 속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운동 능력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유전자 치료법 덕분입니다. And when this occurs, it's possible to improve recovery after complete paralysis. 지난 2018년 연구팀은 손상된 척수에서 신경세포, 뉴런을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뉴런 재생만으로는 동물이 다시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동 능력 회복은 난제로 남았습니다. 연구팀은 5년간의 연구 끝에 재생된 뉴런의 돌기가 특정 방향으로 자라 척수에 연결돼야만 운동 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경미한 척수 손상을 입은 쥐가 자연 상태에서 운동 능력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 관찰하면서 척수 속 모든 뉴런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So if we need to regrow a specific kind of neuron to a specific place, how do we know which neuron to grow and where to grow it to? So to answer that question, we turn to nature. 따라서 연구팀은 뉴런의 돌기가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성장인자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Many obstacles to translate this regenerative approach into a gene therapy that can be applied in humans. But we have already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y with the ultimate goal to combine gene therapies with spinal cord stim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recovery. 앞서 전기 자극 등을 통해 마비를 치료하는 기술은 여러 건 발표됐지만 신경세포를 재생해 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2019년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블랙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마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빛조차 빨아들일 만큼 강한 중력과 큰 밀도를 가진 블랙홀. 블랙홀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주변에 생긴 원반이나 제트를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트는 기체와 액체 등의 빠른 흐름으로 블랙홀이 회전하며 방출하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인 블랙홀의 회전은 실제로 관측이 어려워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공동연구팀이 블랙홀이 회전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M87 블랙홀의 회전 현상을 관측한 겁니다. 연구팀은 M87에서 블랙홀의 부착 원반과 수직으로 발생하는 제트가 마치 팽이처럼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세차 운동을 확인했습니다. 즉 블랙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축을 이루는 제트가 흔들리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트의 각도를 관측했더니 조금씩 변화하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생기는 그 세차 운동을 관측함으로써 이제 M87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전파망원경으로 모두 170회에 걸쳐 관측한 자료를 하나로 합성해 최종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대기에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만드는 2년여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에 고립된 우주비행사가 직접 감자를 키우고 물을 만들어내는 등 화성 생존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화성의 자원을 이용해 인류가 화성에서 살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대기를 이용해 산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실린 산소 발생 장치 몫이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16번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화성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인데 몫이가 이 공기를 빨아들인 뒤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반응을 거쳐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몫이가 지구에서의 나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What happens is we have Mars atmosphere enter in this line, goes into the SOXY unit. It's then heated up to 800 degrees Celsius. We inject energy into the cathode and anode. And then what happens is oxygen is separated from the CO2 and comes out this line over here. 화성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우주인의 호흡용으로 그리고 우주선 추진체로 사용됩니다. 산소를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지구에서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성 탐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We need a lot of oxygen, tons, maybe 25 tons of oxygen, just to lift 4 astronauts off the surface of Mars. We could bring that with us from Earth. That's no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and it's ridiculously expensive in the short term. 목 씨가 지난 2년 동안 만든 산소 총량은 122g. 강아지 한 마리가 10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나사는 목표로 했던 양보다 2배가량 더 많이 생산됐다면서 특히 변동이 심한 화성 날씨 속에서도 1년 내내 산소 생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전기연구원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물건 배달부터 교통, 국방에 이르기까지 무인 항공기의 활용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 모빌리티 기술은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얼마만큼 연구가 진행됐고 또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어떤지 이지영 책임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항공 모빌리티 분야잖아요. 흔히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가 떠오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면 유무인 기체, 그리고 수직 이착륙 비행장, 충전소,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등 항공 운송 생태계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네,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육해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항공 모빌리티 추진 연구팀은 항공 모빌리티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항공기체의 추진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드론을 예로 들자면 드론을 날리기 위해 필요한 프로펠러를 돌리는 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개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추진 시스템을 주로 연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이해하기 쉽게 육상 모빌리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들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화석 연료 엔진 기반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모터와 모터 제어기 모듈, 즉 전기 엔진 기반의 전기 자동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구 환경을 생각하든 운전자의 편의를 생각하든 더 나은 방향으로 모빌리티 시스템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는 추진 시스템이 화석 연료 엔진에서 전기 엔진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기체의 형태에 맞춰 전기 엔진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기 엔진을 가지는 추진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추진 시스템도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유무인 항공기체는 현재 정말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는 멀티콥터식, 그리고 날개가 있는 리프트 크루즈식, 프로펠러의 방향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틸트 로터식 등이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들인데요. 프로펠러의 개수도 다르고 크기나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무게의 기체를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각각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모터와 모터 제어기의 필요한 성능은 기체마다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런데 비행기체의 운전 효율을 높이고자 짧은 활주로를 사용하는 기체까지 고려한다면
더 다양한 형태의 기체들이 있고 그 각각에 필요한 파워나 냉각 환경 조건, 부착 조건 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추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 원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 전공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2019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의 전공은 항공이 아니라 모터나 제너레이터를 개발하는 전기기기 연구 분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육상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전기 자동차나 군용 탱크 구동 모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고 잠수함 전기 구동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쯤에는 협동 로봇과 관련된 스마트 액추에이터 연구도 했는데 이때쯤 항공 분야에서는 우버 택시 관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어찌 보면 육상 전기 자동차 관련 상용화에 불을 지핀 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었던 것처럼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우버의 에어택시 서비스 이슈가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해졌고 또 도로에 전기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이 보편화되고 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듯이 항공 분야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항공 모빌리티 전기 추진 분야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셨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시급한 연구 분야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서로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원래 항공 분야를 이끌고 있던 미국과 유럽이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 입장에서는 조급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연구 개발도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시험 기반 시설도 필요하고 관련 인증을 이해하고 확립하는 절차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병렬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과 인증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항공기 기체와 부품 인증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FAA, 또 유럽에서는 EASA, 한국에서는 키아스트, 즉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석 연료 엔진에서 전기 엔진으로 이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 추진 기체들이 개발되다 보니 새로운 인증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FAA와 EASA에서는 SC, 즉 스페셜 컨디션 항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인증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인증 관련해서 활발한 워킹그룹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도 전기추진분과 인증위원회 활동을 참가하면서 관련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적인 인증 구축에 우리나라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세계적으로 새로운 규약이 만들어질 때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만 우리 기술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낯선 인증이라는 장벽에 막혀 시장 진입이 차단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시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미 우리 생활에서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나 물건 배달은 물론 전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과 무인 기체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의 삶의 편의성을 위해 기술자들은 더 나은 모빌리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빠른 육상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미 전기자동차에 익숙해져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 항공 분야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항공 모빌리티 기술은 도심 교통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제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연구원 이지영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사이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발표된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을 비롯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갈 텐데요. 아쉽게도 한국인 후보는 없지만 수상자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